시사톡 시시각각 김윤 국민의힘 서울 당협위원장,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비가 와서 오는 길이 조금 힘드셨죠? 아무래도 차도 밀리고 그렇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가 세상을 지금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데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금지, 후보 확인, 가처분 신청 낸 거 김문수 후보가 전부 다 기각이 된 것으로 나왔는데 네. 그렇게 예측하셨습니까? 네, 그건 뭐 전례가 없거든요. 어쨌든 이게 당 내의 문제고 네. 명백한 어떤 불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소집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개입한 적은 없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당내 문제는 법원이 관여를 하질 않는군요.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는 그래도 예. 그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사실은 대선 후보를 갈아치운 경우가 사실 없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 주신 것처럼 정당 정치 내에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법원에서 그건 내부에서 알아서 해라. 법원이 막 난입해가지고 가닥을 치거나 뭐 이런 경우가 그동안 많지 않았고, 근데 이번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수십만 명의 당원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오랜 기간 동안 후보들이 경선을 해서 후보를 뽑았는데 이 후보를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 단일화라고 쓰고 결국은 후보 교체라고 읽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거를 김문수 후보는 본인은 이 절차를 잘 지켜왔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선거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유일한 게임의 룰이 되어야지만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유일한 게임의 룰이 깨져버리면 아무도 이제 그 게임의 룰의 신뢰성과 그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이렇게 가는데 제가 좀 약간 모질게 말씀드리면 집권여당의 시절에 대통령도 그런 절차와 어떤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되게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본인 주도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이른바 친윤의 핵심이었다는 이 두 분도 이 절차적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그냥 저는 제3자가 보기에도 그렇게 느껴져요. 이제 그러게 되면 정당 정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당위론적이거나 명분론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가 하는 말이 맞죠. 맞는데 그것을 결국은 내부에서 어떻게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또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도 본인 출마할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경선 과정에 들어오는 게 맞죠. 왜냐하면 수십억의 돈을 태워가지고 이 경선 과정을 지켰고 후보가 12명이었다가 8명, 4명, 2명 압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에게 사실은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를 관심을 끌었는데 이 사람들은 바람잡이거나 불쏘시개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는 뒤에 있으면서 무연립성하는 이런 모습을 만약에 기획하고 그렸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정당 정치를 하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이걸 주도한 분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알려지기로는 지금 이 쌍권 이 두 분이 한덕수가 쌍권총 2개 차고 지금 이렇게 무연립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사실은 맞닥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바람직하지도 않은 거여서 김문수 후보가 제기하시는 것들이 법원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되게 궁금했는데 역시나 정당 내의 문제는 정당이 알아서 해라라고 결론을 내주신 것 같아서 아마 이제 이틀 사이에 엄청난 폭풍우가 국민의힘에 몰아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뭐 아마 법률 소송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예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두 후보가 만난 게 지금 두 번이지 않습니까? 다 빈손으로 헤어졌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건 지금 최용선 부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내부에서 계시는 김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결코 지금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건 뭐 제가 분명히 그 좀 씁쓸한다는 그런 제 느낌을 전제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후보는 개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공천은 당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 적법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김문수 후보가 일단은 그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등록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당이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가지고 결정권이 당에 있는 겁니다. 이건 명확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도 어떤 당의 우위성을 명확히 확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어떤 법 절차가 아니고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해서 1등이 됐던가 하는 부분들은 비밀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 당원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왜 1등이 됐습니까? 최종 후보는 단일화된 후보로 등록한다라고 하는 그게 합의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당내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됐지만 그게 최종 후보가 아니고 뭐 했냐면 반드시 한덕수 후보하고 밖에 있는 단일화를 해서 그 부분이 최종 후보가 된다. 이 부분이 우리 당원들의 합의였거든요. 그리고 그럼 그 지금 누구보다도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아닌 겁니까? 우리 당원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예. 당원들이 왜 그러면 열세였던 김문수 후보를 1등으로 만들었느냐. 그 약속을 가장 이렇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했거든요. 왜? 열세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강세였습니까? 한동훈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강세였거든요. 아.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는 상대적으로 어떤 입장이었냐면 부정적이었거든요. 단일화에 네. 대해서. 그래서 아시지만은 한동훈 후보가 마지막까지 토론에서도 본인은 부정적이라는 의사표를 명백히 했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다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든 지금 불리한 상황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그래도 좀 해볼 만하다고 한 당원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얻어가지고 표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예. 본인이 명백히 약속했어요. 날짜까지 5월 10일까지 단일화 하겠다. 이미 공식 그 토론에서 다 나왔거든요. 인터뷰에서. 예. 그걸 본인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하는 말로 화장실 갈 때하고 이게 달라졌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어찌 보면은 정치적으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고, 이게 당원들한테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의사를 한번 물어봤잖아요. 당원 투표로. 압도적으로 86.7%가 10일 전에 단일화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의 절박한 상황은 당원들이 사실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의 지도부로서 대리하는 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보는 그러면 게 김문수 맞습니다. 후보는 국민의힘 안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외로운 게 아니고 본인이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지금 네. 당원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상처를 입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남아있는 그 불가피하게 지금 이걸 정리를 막바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그러면 왜 겁니다. 한덕수 후보는 이렇게 부전승을 올려주는 겁니까? 자, 이제 저걸 아까 말씀드렸던 부전승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한덕수 후보를 후보로 이제 만들려면 네. 아마 당원 당규 일부를 좀 개정을 아니요, 개정 필요 없어요. 그 필요 없어요.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를 가름할 수 있고 이미 소집 공고가 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5월 11일 날. 그리고 오늘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건 확정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거 이제 법적인 문제는 다른 문제고. 아니, 당 내부 절차로도요. 그러니까 당 내로 보면 전당대회라는 게 이제 당의 의사결정에서 가장 높은 단위인데 네.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은 전당대회를 거쳐서 이제 인준을 받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당이라는 것은 지도부 몇 명이나 국회의원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고 의사를 모으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 네. 이제 그 과정은 결국 전당대회가 가장 높은 최상위 어떤 의사결정 기관 결정 단위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아마 밟아야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위임해서 전국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다면 그거는 어떤 우리랑 이제 민주당이랑 당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개최를 하려고 해도 결국은 당원들의 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묻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당규 네. 개정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그래서 카톡으로 전당원 투표들을 자주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개정하기 위해서. 네. 근데 최상급 단위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는데 전당대에서 선출한 거잖아요. 전당에 선출한 거죠. 그러니까 전국위원회가 소집될 텐데 그게 전당대회로 가름하거든요. 전당대에서 그러니까 효과는 똑같아요. 아니 선출 그러니까 똑같을 수가 없죠. 사실은 일단 절차는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당원들이 다 참여해서 뽑은 후보가 김문수 후보인 그게 거죠. 이제 총의가 모아졌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다 대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그 다 안 했다니 아닙니까? 이제 그게 뭐 민주당하고 다르니까 제가 거기까지 뭐 논쟁할 필요도 없고 제가 뭐 김문수 후보를 편들 필요도 없지만 예. 이 과정이 누가 보더라도 부드럽지도 않고 한덕수 후보를 기획 일종의 컨설팅을 해서 세우고 싶었다고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정말 국민의힘은 문 닫습니다. 왜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냐는 질문이 나와요. 그건 왜 그랬냐면은 네. 명백하게 그때 당시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분이 뭐냐 미국과의 통상 문제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그럼에도 무슨 설사 불구하고, 의혹이 있다 그럼에도 하더라도 불구하고 말이 안 그때 되는 상황 거죠. 아니 그건 이제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본인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제가 생각할 때도 국민 입장에서 그때 당시 그게 바로 맞물려 있는데 그걸 팽개치고 뛰어든다 이게 어떻게 정당화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 준비 그리고 이제 계획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근데
이미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경선 과정에서 예. 밖에 있는 한덕수 후보 존재를 다 인정했고 한동훈 후보도 다 인정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 감안해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한 거예요. 본인이 최종 후보가 아니고 밖에 있는 저기 한덕수 후보하고 어떤 식으로 단일화해서 그걸 존중하고 하겠다라는 걸 모두가 약속했거든요. 정리를 그 정치적 해보면 합의가 더 중요한 이러는 것 거죠. 같아요.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고 있는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시각이. 이제 입장차에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당원들과 예.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최종 후보가 아니고 최종 후보는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된 후보가 최종 후보다. 다수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86.7%가 그렇게 당연히 생각했다는가요? 일단 이게 정치적 합의인 거죠. 근데 법원에서 그것도 일단은 전당원 그런 조사는 거예요. 아니니까. 아니 사실상 전당원 조사예요. 이런 조사는 뭐 네. 사실은 이거는 여기서 뭐 공표할 만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당원 투표는 아니잖아요. 아니 전당원 투표를 아니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가 정확하게는 아니죠. 경선에 참여했던 왜냐하면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0만 명한테 물어봤던 거고 40만 명 중에 과반수가 아니, 넘게 잘 모르- 아니 제가 그건 이미 공표가 됐기 저희가 때문에 여기서 열불 내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사실은 잡아다니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 뒷감당할 수 없는 저는 길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결국은 그래서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공정하다라는 것을 바깥에서 보더라도 제3자가 보더라도 저건 공정한 것이다라고 외관이 그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공정은 내 스스로만 공정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 절차적 과정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우기고 굉장히 지금 분노에 찬 모습을 보이고 또 홍준표 전 시장도 그렇게 하고 지금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들이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정말 이 기획한 세력들에게 정당 정치의 절차적 정당성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제3자가 보기에도 이거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대선을 위한 과정을 지금 걷고 있는 중인데 최종 투표권자는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 하나하나가 선거 운동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절차를 밟고 있구나. 앞으로 우리나라를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신뢰감을 줘야 되는데 이건 뭐지? 왜 중간에 들어오지? 이런 의문점을 두면 당연히 최종 투표가 어디로 향하게 될까를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불리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예. 제가 짧게 그래도 조금 사실은 그대로 이렇게 밝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몇 분들이 그러니까 후보인 김문수 당사자를 비롯해 가지고 얼마든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은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원들 다수가 그렇게 안 본다는 거고 의원들 다수가 그렇게 안 본다는 거고 저를 포함한 당협위원장들께서는 다수가 김문수 후보가 정직하지 못하게 약속을 어겼다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예. 일단은 그건 좀 사실이고요. 일단 그러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방송이라서 예, 예. 그 다수를 정확히 수치화해드려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서 좀 못해드리는 걸. 제가 아니, 딱 한 번만 반박할게요. 일단은 그렇게. 딱 한 번만 네. 반박할게요. 네. 지도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 김문수 후보 프로필 사진을 찍고 어차피 공보물이나 성보 벽보에 들어갈 사진을 찍는데 외부에 있는 그것도 개인에 불과한 한덕수 씨의 프로필 사진을 같은 스튜디오에서 찍게끔 하는 것은 이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이게 저는 전남정치 저도 20몇 년 봐왔는데 이런 초식은 살다 처음 보거든요. 물론 지금 저희가 45년 만에 이런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보고 있지만 정당 정치만 하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108석을 갖고 있는 집권을 해본 제2당인데 이 제2당의 의사결정이 이렇게 구멍가게 수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를 하시는 분이 과연 당 내에서 선출된 후보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많다. 그런 점을 사실은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선거가 지금 12일부터 선거가 시작되고 내일하고 모레 후보 등록을 하는데 누가 후보가 되는지도 모르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결코 저는 국민의 힘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하지 않고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김사국 의원 탈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107석입니다. 네, 107석이 한 된 석이 거죠. 이제 예. 줄어들었고 네. 그리고 조금 더 한 발 앞서 나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 4시에 여론조사가 마무리됐죠. 국민의힘 두 후보에 대한. 공표는 안 됩니다.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선관위에서 아직 공표를 하지 못하게끔 했고 관련된 사람들만 그거를 받아보고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아직 알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일단은 끝났지만 이제 거기서도 또 이게 데이터를 다시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실시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린 당원들이 투표 86.7%가 이를테면 제일 바람직한 건 김문수 후보가 약속을 지켰으면 이게 깔끔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 지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이 당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된 거고 두 후보의 단일화를 시키겠다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상의 경선을 거죠? 한 겁니다. 당에서 어쩔 수 없이. 아니 이제 이렇게 봐야죠. 아니 토론회를 하기로 했는데 토론회는 불발이 됐고 토론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지금 이틀간에 걸쳐 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해버린 거예요. 김문수 후보의 동의 얻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후보가 동의했으면 훨씬 자연스럽고 좋았을 텐데 동의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의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당원들이 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지도부에서 말하는 단일화는 언제 됩니까? 아니 단일화가 아니고 이제 경선을 한 거죠. 사실상 효과는. 이거를 경선으로 보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단일화라고 쓰고 일방적으로 후보 사퇴라고 읽는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아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1일 오전에 전당대회를 가름하는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거기서 결정합니다. 근데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에 지금 경선을 치른 거고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룰은 아마 같았습니다. 당원들 50%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 50%하고 여기서 김문수 후보가 1등 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거 여론조사를 한 거니까 그만은 그냥 추인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한덕수 후보가 1등을 했다. 이렇게 한다면은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래서 전당대회를 가름할 전국위원회에서 11일 오전에 거기서 최종 결정한 사람을 이제 우리 그 당의 후보로 확정하고 등록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현재 김문수 후보는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이 상황으로 본인이가 아름답지 못하게 지금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에서 이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던 거죠. 최영선 본회의는 이런 게 가능합니까? 당에서 가능한 저는 처음 본 거여서 처음 본 거여서 뭐 논평하기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이 양대 정당 아닙니까? 두 축의 양대 정당인데 이 양대 정당에서 한 축이 하는 모습이 결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모습들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렇게 바람직하고 아름답다고는 말 못합니다. 근데 김문수 김문수 캠프 측에서 선대위원장을 홍준표 전 시장에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거부하고 나는 내일 뭐 그것마저도 안타깝지만은.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 사퇴할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의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타깝지만 이제 본인이 좀 몰리게 되시니까 뭐 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명백히 홍준표 대표께서는 탈당한 분이고 이미 탈당하셨거든요. 절차 밟아가지고 본인이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도 그냥 거짓말을 하신 거거든요. 마치 그냥 미국 안 가시고 할 것처럼 이런 것은 하여튼 제가 좀 짠하게도 안타깝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끌고는 가고 있어서 그 뒷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힘들겠죠. 정치적인 앙금이 많이 힘듭니다. 정치적 앙금이 많이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공정한 경선을 유도해야 되고 그 결론에 따라서 당력을 집중해야 되는 당 대표들이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당선된 분을 어떻게 꺾어버리고 바깥에서 몸풀고 있는 사람을 대체해버리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굉장히 부드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 이 책임이 대선 패배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국민의힘을 몰아치게 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지금은 청구서가 안 날라오지만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청구서가 굉장히 세게 날라올 거고 어떤 분들은 정책 생명을 걸어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일을 하게 되면 패배라는 것들에 따라서 뭐 중과부적이었다. 뭐 정상이 참작이 되지만 상황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이례적이고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으로 가버리게 된 것에 대한 후폭풍은 굉장히 거세게 몰아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감수하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끌고 가고 있는 거여서 그거는 대선 전은 누를 수 있겠죠. 압력이 눌려질 수 있겠지만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 압력이 터져버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점에서 정말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안타까웠던 건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이제 저의 주관적인 그 예단일 수 있지만 만약에 김문수 후보께서 5월 3일 날 딱 지금 후보로 뽑힌 날 본인이 약속하신 대로 바로 한덕수 후보 찾아뵙고
오히려 거꾸로 제안하는 거죠. 한덕수 후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우리는 약속을 지켜서 지금 막강한 지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힘을 합치자.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제가 거의 장담합니다. 우리 당원들의 절박한 심정이 한덕수를 찍는 게 아니고 단일화 이런 데서는 상당히 많은 차이로 제가 볼 때는 김문수가 완전히 못 봤던 정말로 빛나는 보석이었구나. 이렇게 많은 당원들이 생각하고 저는 그 여론조사에 있으면은 밖의 여론은 모르겠고 우리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김문수를 지지했을 겁니다. 이걸 놔버리시고 정말로 안타까운 게 우리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장실 이론. 들어가실 때와 나오실 때 이게 확 달라지시면서 완전히 당원들이 분노해버린 거죠. 이게 지금 좀 안타깝지만 우리 사태 본질입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판을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지만 기획안도 엉터리였고 각본도 엉터리고 PD도 엉터리인 거예요. 블록버스터급의 돈을 쏟아부었는데 결국은 시장의 평가를 받기 어려운 괴물 같은 영화가 나온 거예요. 그것에 대한 평가는 이 판을 기획했던 사람이 다 오롯이 져야 되거든요. 저 같았으면 한덕수를 결국 밀고 싶었으면 그러면 이런 이상한 경선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당내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그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후보를 만드는 과정, 그 사람 옹립하는 과정으로 만드는 것이 네.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그분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기획력이 좋았던 그 팀이라면 지금까지 3년 동안 왔을 때 기획력이 빛나는 일들이 보였어야 됐거든요. 근데 마지막도 아름답지 않고 과정도 제가 계속 그냥 안 좋았지 좀 더 노골적으로 않습니까? 말씀드리면 그 국정 운영을 망친 기획자들이 네.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을 또 망친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몰아붙인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 평가를 받는 어차피 마당이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제 끝을 내는 거구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아마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굉장히 파열음들이 나는 결론이 날 거라고 보여지고 그것에 대한 후폭풍 네. 청구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6월 3일 이후에 청구서가 날아들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알겠습니다. 불구하고 예. 제가 이제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부 기획자의 의도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당원들 다수가 이 방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뒷받침이 되는 거지. 아무리 기획이 기똥차더라도 결국은 당원들이 뒷받침해주면 그건 허무맹랑한 이런 얘기잖아요. 게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물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 물길 따라 물이 쭉 가거든요. 그게 안 되죠. 예. 저는 그래서 당원들이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지금 어제 그제 그 상황을 보면 네. 조중동에서 이상한 기류들이 나와요. 오히려 이준석에게 그냥 지금 유산 다 물려주자.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그냥 유산을 빨리 물려주고 빨리 걔가 후계를 계승하게끔 하는 게 어떻냐라고 그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칼럼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네. 야 이제 이게 답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구나. 누군가 그런 생각이 웃고 들더라고요. 있는 사람도 이준석 의원이 웃고 있습니다. 괴롭고 있죠 지금. 2부의 이야기 네. 이어가겠습니다.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국민의힘 서구울 당협위원장과 1부 함께했습니다. 시사톡 라이브 MBC 라디오 철망이 필요하십니까? 신뢰와 기술력으로 KS 제품을 인정받은 대양 철망, KS 낙석보호막, KS 돌망태, 울타리 자재 등 각종 철망을 직접 생산하는 대양 철망. 철망은 역시 나주시 삼포면에 위치한 대양 철망. 나주 337-4747. 무등산 북쪽 충효동과 석곡동 일대는 조선 초기에 그릇을 굽던 가마가 많았었습니다. 1960년대 초에 이곳에서 6기의 가마터가 확인되었었습니다. 맨 밑에는 청자조각이, 그 위로는 분청사기, 맨 위에는 백자 파편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도자기의 편청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타임캡슐이었던 거죠. 분청사기는 고려의 상감청자의 전통을 계승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된 조선 초기의 자기인데요. 이곳에 분청사기 가마터가 많았던 건 무등산의 물과 땔감이 풍부했고 토질이 자기를 만들기에 적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충효동 가마터는 무등산이 품은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광주 MBC 캠페인 무등산을 사랑하자. 이 캠페인은 SK 브로드밴드와 함께합니다.
광주 MBC 건설안전 캠페인.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3대 사고 유형과 안전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 현장에서의 3대 사고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떨어짐, 맞음, 부딪힘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떨어짐, 즉 추락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사망사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떨어짐 사고는 어떤 작업에서 많이 발생하나요? 떨어짐 사고는 A형 사다리를 사용하는 작업, 축사 등 지붕 보수 작업, 공장 찰골 건립 작업, 외부 비계에서의 작업 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도 안타까운데요. 건설 현장 떨어짐 사고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업주는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 안전 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후 작업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하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는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근로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인건설안전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 시사톡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메시지 샵 2626번이나 유튜브 라이브 채널 광주 보라에서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사톡 라이브와 함께해 주세요. 시사톡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윤 국민의힘 서울당협위원장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웃고 있는 후보가 이준석 후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일부를 동의합니다. 왜입니까? 왜? 보수라는 게 이제 보수의 이제 괴멸적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보수.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한계에 다다랐고, 사실 뭐 지금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이제 이런 분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다 60대 중반 넘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계열을 이끌어오신 분들인데, 이 과정에서 이 국정 운영의 실패와 또 이 지금 대선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 굉장한 정도의 파열음을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전하는 그룹이 한동훈, 그리고 이제 이준석은 범보수 계열로 본다면 이분들은 새로운 보수의 구성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보수의 재구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화적인 또 행태, 언어 이런 게 다 굉장히 이질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충돌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나 이준석 후보의 입장으로 보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이제 보수의 다음 세대로의 빠른 이제 이양, 그것들을 이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과정에 본인은 완주하고 뭐 아마 단일 안 할 겁니다. 완주하는 것이 앞으로의 본인의 포석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는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현찰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앞으로 가능성 있는데, 근데 그걸 숫자로 확인해야지만이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 숫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그냥 계속 상장 못한 주식처럼 계속 있는 거여서 이준석 후보는 최대치까지 본인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지금 굉장히 룰루랄라 하면서 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서 적정 대선 후보급은 테이크오프가 한 5% 정도 되는데 5%를 넘어버리면 저 사람은 잠재적인 국가 지도자의 반열을 오를 수 있는 최소한의 현찰을 확보하는 거여서 이준석 의원으로 보면 지금이 보수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본인이 침투해서 예전에 본인을 응원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면서 본인을 지지해라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보여줘서 지금 되게 웃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동그라미를 했잖아요. 역시 지금 이준석 그 후보가 제일 지금 좋아하는 판인데 끝까지 좋을 줄은 모르겠고요. 제가 다른 각도에서 그러면 왜 무리수를 써서라도, 분명히 지금 무리수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그래서라도 김문수 후보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한덕수 후보가 더 경쟁력 있다고 보느냐. 간단합니다. 김문수보다 한덕수보다 국민의힘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미 구도상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집권했을 때 얼마나 대한민국이 망가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설사 지금 정치적 입장이 보수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최대한 결집해서 연합전선을 펼쳐야 그래도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뭐 비밀 전략도 아니고 이제 상수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되면은 이낙연 후보하고 연대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하고도 불가능합니다. 예. 못 이긴다는 거죠. 어떻게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되면은 지금 지지율과 상관없이 야시지만은 한덕수 후보가 지금 그 굳이 출마하는 대명분이 시급히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 민생 문제, 통상 문제도 해결하고 개헌을 통해서 제7공화국을 열겠다. 그리고 본인이 이걸 위해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3년 하겠다. 여기에 동의했던 게 호남 기반의 그다음에 정통민주당 기반의 이낙연 뭐 나오실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연대하는 거고 더 중요한 게 이준석 후보하고 함께할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최종적인 승부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거고 일단은 여지가 아예 없는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덕수 후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 절박함이 당원들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어쨌든 지금은 이준석 후보가 제일 해피할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이제 뭐 반박을 하나 할 건데요. 예. 한덕수 이제 예비 후보가 총리를 3년 하셨잖아요. 네. 경제 성적표를 우리 다 봤습니다. 네. 90조 원 세수 결손 나고 성장률이 마이너스 지금 상태이고 4분기 연속 1% 미만 거기다 마이너스 성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덕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을 지난 3년 동안 못 보여줬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 과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김윤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저는 뭐 나머지는 다 토달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망가집니까? 그걸 즐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즐겨야 되는 겁니까? 누가 되더라도 지금 위기 상황인 대한민국을 협력하고 협치해서 이걸 바로잡기 위한 각자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표현상으로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망가뜨리니까 난 좋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꾸 야당의 역할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협력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누가 다시 국정 운영 세력이 되더라도 이 마음가짐을 전 우리가 모두가 같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관세 문제와 앞으로 닥칠 대외 경제의 위협은 아직 우리 한국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여야가 합치돼서 대한민국의 온 힘을 다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대선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싸움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각자가 우리가 더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다라고 국민들에게 선택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쟁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닥칠 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여당이 되든 누가 야당이 되든 그 위치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 그걸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그동안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나 그걸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그 분들이 해왔던 지금까지 행태들을 볼 때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더 큰 절단날 위기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지금 절대로 그걸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캠페인을 하는 거지.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야죠. 만약에 다수가 우리는 그렇게 호소했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를 넘어서서 당연히 협치하는 저는 그렇게 하고 할 거라고 그동안의 봅니다. 성적표를 보면 앞으로도 어떻게 할지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 방식 똑같은 방식으로는 똑같은 결과를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설계도를 가지고 아무리 예쁘게 지업을 지어봤자 설계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상한 집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저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저는 이제 우리 김윤 위원장님이랑 방송 한 1년 정도 여기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각자가 역할이 바뀌더라도 우리 지역 문제와 관련돼서 같이 협업해야 될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지금 남부 벨트가 러스트 벨트가 돼버렸어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군산에서 시작해서 목포, 우리 여수 화학단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울산 이 국면 자체가 국가적으로 보면 수도권에 다 집중돼 버리고 수도권이 아닌 충청권은 다시 이제 접근성 때문에 사통 발달이 되니까 부산에 있는 기업이 막 당진으로 가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부 벨트가 거의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부분을 다시 균형 발전을 통해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 러스트 벨트를 바꾸기 위한
영원함이 어떻게 화합하고 협력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할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선은 대선대로 가되 지역발전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더 창의적이면서 여야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야지만이 이 지금 일극체제의 수도권 중심에 이렇게 쏠려가고 있는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토달 것 없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일부분 똑같은 생각입니다. 두 분이 신랄하게 이렇게 토론을 하시다가도 프로그램이 끝나면 웃으면서 저희 헤어지거든요. 네. 이런 점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니 이거 진영을 떠나서 이거 너무너무 절박한 얘기고 이건 같이 해결하는 게 정치지 뭐 쌈박질하려고 정치합니까? 민주당 얘기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그 전에 국민의힘이 지금 빅텐트를 기획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일단이죠. 그래서 그 빅텐트는 잘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말씀드린 그건 절박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힘들지만은 그 방향으로 저는 나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고 또 단기간에 승리도 그렇게 잘 해내야 간신히 해볼 수 있다. 지금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이제 후보에 대한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제 파기환송심 그리고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일단 대선 이후로 미뤄졌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걸림돌이 좀 이제 없어졌다 대선 전에 이런 느낌이어서 이재명 후보도 선거 운동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더군요. 국정 운영에 관한 이야기 국민들 만나가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이례적이고 이례적인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게 이례적인 게 아니라 이례적인 거를 기획하는 거로 이제 읽혀지게 되는 거고 국민들이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관들 내부에서도 법원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지금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법원의 이제 법관들로 대표자로 구성된 그 회의가 26일로 잡힌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 내부에서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국민들이 어느 일방의 결정으로 인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불신하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을 불신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는 법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민주사회가 흔들리게 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법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나 아니면 뭔가를 한번 손봐야겠다는 생각이나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국민주권 시대하고는 맞지 않다. 이번은 대선이 시작돼 버렸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데 이 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았던 거였는데 어쨌든 서울고법에서 담당하는 재판부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내려서 재판 기일을 좀 늦췄고 그리고 또 법관들이 이제 회의를 해서 이런 문제와 관련된 뭔가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 국민들의 불신의 영역들에 대한 법원 내부의 자정 노력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민주당은 그거를 뭐 잘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 그 법사위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계획들을 다 보류하고 법원 내부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보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렸고 다행히 뭐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관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지금 골목골목 저희는 선대위도 꾸렸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뭐 공중전을 하는 게 아니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서 정책적인 어떤 시사점을 찾기 위한 그런 선거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에 잠깐만요. 그래도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유를 막론하고 또 한 번 사법부가 자기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한 것은 압도적 권위를 그리고 누구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결정이거든요. 그리고 유죄 확정을 한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고법에서 잘못 판단한 거니까 처리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신속하게 고법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후속 절차를 밟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거든요. 그건 정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이에요. 그래서 5월 15일 날로 기일도 잡고 했던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밀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또 한 번에 그러니까 그게 그 내용이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해버린.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부당한 그런 정치적 압력 이재명 후보나 그 민주당으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굴복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은 그냥 그대로 절차를 진행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자기 사법부가 먹칠을 한 거다.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저는 이번 대선 그 여부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망가져도 되는 건가 정치에 이렇게 놀아나도 되는 건가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26일 열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법관들끼리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부적인 네. 어떤 정치에서 이렇게 해라 뭐 모여서 의논해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심각하게 상황을 좀 생각하는 거죠. 사법부가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그걸 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양쪽이 다르군요. 그러니까 이런 예.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관이 이른바 속도전을 강조했는데 예. 사건 기록이 7만 쪽에 달하는데 그거를 이틀 만에 봤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예. 챗 GPT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종이 한 장에 1mm 정도 되니 7만 쪽이면 7m다. 이걸 책으로 한 사람이면 233권의 책이고 이거를 복사를 하는데 39시간이 걸리고요. 예. 이거를 읽는데 약 1년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답이 딱 나옵니다. 챗 GPT에게 물어보면. 예.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1년이 걸린답니까?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외통수인 게 뭐냐면요. 만약에 배당이 되는 소부에 배당되기 전부터 이 기록을 다 봤다고 한다면 이건 절차적으로 위반되는 거예요. 기록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소부에 배당된 지 2시간 만에 전원재판부로 이걸 넘겨버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보는 시간이 9일도 아니고 한 2일에서 3일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 기록을 안 본 거죠. 근데 봤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록을 보고 결정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다 로그 기록을 까보라고 하니까 답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법원 내부의 구성원들이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예. 그리고 이렇게까지 로그 기록을 까라고 할 것까지 지금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는 상황까지 초래한 것이 예. 이례적인 결정을 계속 내리기 때문에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뭐 민주당은 민주당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압박을 가한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울타리를 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짧게 반박할게요. 그러면 그 12명 전원 합의체에서 10대 2로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두 사람, 그 제법 길게 30페이지 가까이 47쪽. 예, 47쪽이 그걸 했던 사람들은 봤습니까? 그 두 사람, 제가 이름도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반대 이론을 냈던 두 사람은 똑같이 7만 페이지 그걸 읽고 그저 47페이지를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그걸 하냐면 어떻게 반박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리고 알지만은 우리 저기 기록 같은 거 아니고 저도 이제 어떤 판결은 안 해봤지만은 어떤 판단할 그래도 제가 역할을 제법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어떤 사람이 뭐 하소연하고 뭐 할 때 수백 페이지 이거 가져온다 해가지고 그걸 다 볼 필요 있습니까? 솔직히 딱 보면 요점이 명확하거든요. 얘 같은 건 너무너무 논점이 두 가지밖에 안 되고 단순한 거예요. 그게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됐든가 그것만 신속하게 그리고 그냥 아마추어가 아니고 선수들인데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보긴 본 거죠. 그렇다 해서 쓰잘데기 없는 거 99, 아니까 쓰잘데기 없는 99% 빼고 의미가 있는 거 그 1% 가지고 판단하는 게 전문이고 더더군다나 대법관은 베테랑들인데 그걸 가지고 한다는 거 황당한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저희 마무리해야 되는데 화내시면서 마무리할 수는 아니 그러니까 없으니. 제가 볼 때 그걸 부인하는 건 저는 잠깐만요. 이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공격이라고 논쟁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잠깐만요. 대한민국을 공격하면 안 된다. 잠깐요. 예.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이례적이라고 했던 거는 속도전이었죠. 속도전입니다. 속도전 때문에 이례적이라 했던 얘기가 나왔었고 그 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12명의 대법관 중에 조희대 대법관이시죠? 네. 예. 대법원장이 한 거죠. 그렇죠. 그 나머지 두 명이 한 게 아니고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소부에서 결론을 내리면 대법관이라 하더라도 자기 재판이 아니면 그게 참여할 수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전원합의체로 끌고 가면서 방향을 이끌어 가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특검이든 뭔 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한번 따져보시죠. 그러니까 결론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고 시기 그리고 내용 아마 이것들 때문에 이번에 논란이 더 심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이 안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논의를 할까요? 법관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예. 표출이 지금 세게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 그러면 이런 불신들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들이 뭐였냐에 대한 어쨌든 판단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럼 제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혹은 개선할 거냐 이런 논의들이 좀 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2심과 3심의 그렇죠. 결론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혼란이 또 초래될 수도 있는 문제여서 그러니까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례적인 것이 반복되는 거. 일부 네.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우리 지금 어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거 충분히 제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법부가 예. 어떻게 다시 거듭날 것인가 저는 스스로 자정 노력 예. 내지는 그 어떤 자구 노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과 사법부의 신뢰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문제이죠. 저는 예. 심각하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윤 국민의힘 서구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